안녕하세요. 매경 자이언츠TV 안갑성 기자입니다. 작년 10월 바닥을 한번 다지고 반등한 주식시장과 달리 한국인 재테크의 양대 축인 부동산 시장은 올해도 침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정부가 1.3 대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정부의 규제 지역을 해제하는 이런 좀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2018년 상승 사이클 그리고 2021년 부동산 고점을 정확하게 짚어내신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사실 저희 또 최근에 또 다양한 곳에서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셨지만 네. 또 앞으로는 또 한동안 또 유튜브 채널과 또 이제 저작 활동에 또 집중하실 예정이어서 예. 앞으로 한동안 좀 찾아뵙기 어려울 예정인데 네. 뭔가 막차를 탄 것 같아서 너무 일단 감사합니다. 예.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최근에 작년 말부터 이제 출간하셔서 화제가 된 신간 아파트 투자 사이클이다. 요걸 통해서 이제 부동산 입지를 따지기보다는 아파트 사이클에 맞춘 좀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자, 2023년 2월을 기준으로 자, 서울 수도권 아파트 사이클은 좀 어느 지점에 있는지. 이제 하락장 초반, 하락장으로 이제 본격 진입하는 하락장 초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원래 이제 시장을 진단할 때 작년 22년 같은 경우는 제가 정체기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1년 정도 이제 정체기로 봤는데 약간은 틀렸어요. 좀 하락장이 좀 빨리 왔죠. 근데 저는 이제 그때 금리 인상은 아예 이제 고려 대상에 넣지 않고 그냥 시장만 미리 이제 진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진단을 했는데 이제 2022년 상반기 이제 한 4, 5월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급격한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체기가 빠르게 조금 하락장으로 진입을 했고 지금 이제 하락장이 유지되고 있는 하락장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하락장 이제 초입이라는 점에서 좀 사실 많은 분들이 좀 당혹스러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 작년부터 들려오는 게 어떻게 보면 작년 8, 9월 이후부터는 쭉 이제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아파트 집값이 좀 많이 빠졌고 심한 것은 고점 대비 대충 20집에서 30% 정도는 대부분 빠졌지 않습니까? 실거래가 찍히는 것만 보더라도 고점 대비 20, 30%나 빠졌는데 아직 하락장 초반이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데 그럼 하락장 대체 얼마나 좀 길고 깊게 진행될까요? 하락장은 제가 볼 때는 한 이제 5년 정도. 5년이요? 5년 정도 하락이 진행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V자 반등을 하는 게 아니고, 약간 U자형 반등이거든요. 그래서, 밑에서 이제 옆으로 기는 구간. 그래서 이제 안정기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정체기나, 그게 이제 1, 2년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럼 다 합치면은 한 이제 7년 정도? 이렇게. 하락 기간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7년이면 2023년이 올해니까 2030년쯤 돼야지 이제 좀 상승장으로 반등을 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상승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시기를 한 203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집을 사는 걸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2030년까지는 그냥 관망하고 계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 알고 있는데, 원래 알고 계시는데, 지금은 까먹어서 잘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도 실거주 집을 매입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상승장을 너무 오래 겪었기 때문에 사실 그러는 동안에 이제 실거주가 좀 낮다. 이런 이제 프레임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집값이 안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제 집값이 안 올라가면 사실 집은 필수품이잖아요. 무조건 오르거나 내리거나 어쨌든 집은 뭔가 내가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집을 뭔가 구해야 되죠. 구해야 되는데 방식이 매매냐 임대냐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전 세계적으로 없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 전세라는 상품이 진짜 임차인 입장에서 너무 좋은 상품이에요. 그래서 하락장이 되면 주거를 해결하기 위한 자기 자산을 지키면서 주거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전세로 활용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잘 생각을 못 하셔서 그래도 실거주가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지금 서울의 전세가율은 50%가 채 안 됩니다.
전세가율이 50%가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매매가가 10억이다. 그러면 그 집의 전세가는 5억밖에 안 돼요. 네. 5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내가 원하는 집에 이제 주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가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 집을 기준으로 사봤으니까 매매로 들어가면 10억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전세를 들어가면 5억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는 10억, 전세는 5억. 그럼 내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집값이 안 오르는 상황이면. 그렇죠. 네. 거기다가 집값이 떨어지면 이제 집을 매매로 산 사람은 거기서 또 자산 손실이 생기죠. 근데 전세는 자산 손실이 안 생기거든요. 그렇죠. 5억을 그대로 다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는 굳이 집을 사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전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세로 들어가서 하락장을 잘 이제 피신해 있다가 상승이 이제 어느 정도 올 것 같다. 그때 이제 실거주를 하시면 됩니다. 그 시점은 그리고 2030년 이후. 그렇죠. 좀 늦게 가셔도 돼요. 2030년 이후 지나서 막 1, 2년 지나고 3, 4년 지나서 그때 다 오르는 거 보고 사셔도 늦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 말을 저게 무슨 바보 같은 얘기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한번 행동해 보시면 제 말이 왜 그런지를 이해할 겁니다. 일찍 들어가신 분들은 항상 일찍 팔고 나와요. 그렇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소장님께서 2021년에 이제 상승 끝물에서 이제 실거주도 파셔라 이런 메시지를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대중 심리는 상승장이 계속될 건데 왜 파냐고 하냐, 심지어 실거주를 판다고 이런 식의 이제 반대하는 이제 의견이 많았잖아요. 평소에도 항상 이 대중 심리가 집값을 이제 움직이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대중 심리가 참 이해하기 좀 어려운 개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명을 막 뚜렷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면서도 뭐 실체가 없는 뜬금 같은 느낌이다 보니까 그래서 대중 심리는 지금 뭐 상승이라는 건지 뭐 하락장이라는 건지 뭐 어떻게 어떻게 읽어내는 건지 좀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수요거든요. 수요가 눈에 보이면 좋은데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게 주택 시장이다, 필수품이다 보니까 1가구 1수요.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이 만약에 상승장이에요. 근데 우리 기자님이 돈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은 집을 몇 채 사시겠습니까? 뭐 살 수 있는 한 많이 사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1인이지만 수요는 뭐 4개, 5개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뭐 이게 모이면 10명이지만 수요는 100개, 1000개 막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기자님이 누가 봐도 몇 개 살지 모르거든요. 기자님이니까 좀 하나밖에 못 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4개, 5개 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수요라는 게 참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렵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류를 겪는 게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를 모르다 보니까 일반화된 이제 공식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적정 수요라는 걸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들 이제 프롭테크라고 해서 부동산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 공급 물량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입주 물량이 이제 공급 물량이라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틀린 개념이에요. 틀린 개념인데 이제 일단은 뭐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가보면 입주 물량을 보잖아요. 그럼 막대 그래프가 막 있습니다. 연도별로. 근데 중간에 선이 이렇게 쫙 가로질러서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적정 수요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을 기준으로 이 입주 물량이 많으면 공급이 많다. 그리고 이거보다 적으면 공급이 적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많으면 좀 하락할 가능성이 많고 공급이 적으면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이게 가장 잘못된 뭐 어떻게 보면 상식이 알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는 변하는 거죠.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가 이게 필요 없는 상황이 되면 진짜 연기처럼 쪼그라드는 게 바로 수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이제 대중심리를 이해할 때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021년도 제가 1월 달에
이제 2021년 전망을 이제 영상으로 찍으면서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21년 한 해는 분명히 올라간다. 올라가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지고 있는 사람 팔아라. 중간에 무조건 팔아야 된다. 그 근거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중간에 올라갈 때 거래량이 좀 동반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것이고, 그 이후가 되면 이제 수요는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이때 팔고 싶어도 이제 못 판다. 올라가는 건 약간씩 기분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팔고 나와야 내 재산이 지켜지는데 팔고 나오지 못하면 결국엔 기분만 좋다가 하락장을 맞이하고 오히려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이런 진단을 했어요. 근데 이런 영상을 찍고 그 댓글에 이제 거의 욕이 거의 대부분 달렸었죠. 어떻게 이제 말도 안 되죠. 사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왜 팔아? 올라가면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지. 근데 이게 이제 주식 시장하고 부동산 시장의 다른 점, 그 극명하게 다른 점이에요. 주식 시장은 사실 올라가고 떨어지더라도 사실 뭐 점하만 아니면 언제든지 내가 팔고자 하는 가격에 팔 수 있잖아요. 내가 그냥 안 팔려고 해서 그렇지. 그렇죠. 네. 근데 부동산은 진짜 내가 팔려고 해도 수요자가 없어서 가격을 낮춰도 안 팔리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이게 단순히 시장의 뭐 상승 때문에 이런 수요자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게 부동산은 주식과 다르게 정책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상승장에는 상승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규제책을 계속 내죠. 그래서 이번 상승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거의 30회에 가까운 규제책을 막 쏟아냈습니다. 근데 핵심은요, 규제의 핵심은 뭐냐면 매수를 줄이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규제책이 누적되면서 사실 규제에 의해서 시장이 바로 하락하지는 않아요. 절대로. 제가 이제 2018년 1월 달에 첫 번째 책을 내면서 그 책에다가 제가 딱 규정해 놓은 게 있는데, 정책이 강하게 나와도 무조건 시장이 정책을 이기고 폭등한다라고 제가 기술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무조건 규제를 이겨요. 이기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이 그 에너지를 그대로 가지고 상승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규제에 의해서 에너지가 조금씩 갉아먹히는 거예요. 손실이 생겨요. 거기에 이제 핵심이 뭐냐면 수요가 탈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의 핵심은 뭐냐면 일단 다주택자를 탈락을 시켜요. 중과를 때리죠. 양도세 중과, 취득세 중과, 그 다음에 가구수에 포함이 안 됐던 것들을 가구수에 막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다주택자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다주택자를 만들어서 다주택 중과에 포함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은 다주택자라는 건 투자자잖아요. 투자해서 수익을 올려서 내 자산을 늘리고자 하는데 이게 세금으로 다 나가게 됩니다. 세금으로 다 나가게 되면 굳이 투자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실질적으로 상승장에서 이 규제에 의해서 탈락이 돼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주체로 나오는 게 뭐냐면 무주택자죠. 무주택자가 이제 집을 안 샀던 사람들이 이제 상승장 마지막에 집을 사는 주체로 나서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집을 절대 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주택자 비율을 보잖아요. 전체 우리나라 통계치를 작성한 이래로 통계를 보면 40% 이하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0%는 무주택자인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안 사시거나 못 사시거나 그렇죠. 둘 중에 하나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 상황이 있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돈이 있는데 일부러 안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표적인 게 청약관리자예요. 청약관리자가 왜 집을 안 사냐? 청약관리자는 이
가점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네. 가점이라고 그래서 무주택 기간, 그 다음에 청약 부금 넣는 기간, 그 다음에 부양자 수, 이 세 가지 항목으로 점수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높은 사람이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구조거든요. 네.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무주택 기간이에요. 무주택 기간이 15년이 되어야 만점이거든요. 만점이 되면 이제 가점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제로 15년 이상을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청약 관리를 하는 사람은. 네. 그러니까 집 살 기회가 있어도 이 사람들은 스스로 집을 살 기회를 자기 스스로 걷어차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뭐 집을 사지 않더라도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주식, 여러분들 여기 주식 채널이잖아요. 네. 그럼 주식 잘 하시는 분들은 저도 한때 주식을 좀 했었는데 주식할 때는 집을 사는 거를 저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야, 집은 그냥 임대로 들어가서 거주만 하고 내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한 다음에 거기에서 남는 돈을 주식에다 투자해서 아니면 사업에다 투자해서 그걸로 버는 돈이 집값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집을 살 필요가 없죠. 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집을 절대 안 사는 구간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무주택자가 이제 주체로 남는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서 절대 안 사는 구간에 있는 사람들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계량화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이 규제가 없는 상황이 되면 절대 수요를 계량화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나라에는 정책이 굉장히 강하게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승장 막바지 폭등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이제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계량화, 짐작이 되는 구간에 돌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폭등할 때 대량 거래가 일어나요. 상한가 칠 때 막 대량 거래 일어나듯이 부동산도 폭등장 마지막 때 대량 거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통 서울 같은 경우는 월 평균 거래량이 5천 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폭등할 때 거래량이 폭증하는 경우는 15,000에서 2만 건 정도 월별 거래량이 이렇게 폭증하면서 이게 한 1년 가까이 이게 지속이 돼요. 그러면 이제 무주택자 중에 살 사람들이 이때 다 사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럼 이제 폭등이 지나고 나면 진짜 살 수 있는, 사려고 하는 수요 구매력을 가진 수요가 별로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19에서 21년까지 영끌족이 대거 등장하면서 그렇죠. 차만 사면 이제 다 사버렸고 그렇죠. 남은 사람은 이제 무주택자로는 돼 있지만 뭐 청약이든 아니면 뭐 주식이든 다른 이유로 무조건 무주택자로 남아있는 분들. 집을 안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사려고 하는 구매력이 동반된 무주택자는 그 시기가 지나면 이제 얼마 남지 않게 돼요. 그런데 바로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시장에서 매도자들이 있거든요. 매도자들도 안 팔아요. 우리 상한가 칠 때 매물이 싹 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매물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수요가 줄어들었는데 상승장 끝 무렵에 가면 매도 매물도 줄어요. 그래서 여전히 초과 수요에 있는 상황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제 마지막 구간에서 이제 폭등을 더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진짜 마지막인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가 지나면 이제 살 사람 다 사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제가 시장의 에너지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요즘은 복싱의 비유를 좀 많이 합니다. 복싱을 하다 보면 이제 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잽. 잽은 상대방에게 타격을 주지만 사실 심한 타격을 주지 않죠. 그래서 잽을 계속 잘 날리는 상대방이 A에게 잽을 계속 날립니다. 그러면은 이 상대방은, 잽을 맞은 상대방은 회가 갈수록 에너지가 상실이 되죠. 그로끼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로끼 상태가 되지만 사실 바로 다운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버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깨끗한 한방 뭐 이렇게 특별한 그 주먹이 나가지 않으면 그로끼 상태로 그냥 판정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일종의 트리거라고 하죠. 이렇게 크리니트 한 방이 있어야 이제 시장에 변화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제가 이제 매도자의 과한 욕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집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
집값 상승이 이루어지면 집을 이제 잘 안 팔거든요. 네.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냐면 호가를 아주 크게 올려버려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뭐 지금 한 6만 원대인가요? 뭐 6만 원대인데 뭐 재료가 막 이제 엄청난 재료가 생겼어요. 그러면 상승할 게 누가 봐도 뻔하잖아요. 그럼 매도자들이 이 가격에 절대 안 팔겠죠. 그냥 누구나 다 뭐 7만 원, 8만 원대 막 이렇게 딱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예. 부동산이 이제 그렇죠. 주식은 사실 이 구간이 촘촘하게 있지만 부동산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10억대에 거래되다가 올라갈 게 확실히 되잖아요. 확실해지면 누구나 올라갈 게 너무나 이건 확실하다. 그러면은 매도자들이 15억에다 그냥 다 올려놔요. 그리고 버팁니다. 그러면은 이 갭이 너무 크죠. 그럼 이제 매수자들이 아까 제가 얼마 안 남았다라고 했잖아요. 얼마 안 남은 이 사람들마저도 자, 이때 두 가지 이제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가격이 폭등해서 너무 이제 비싸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가격 부담이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실거래가 정도면 그래도 사겠는데 거기다가 호가를 너무 크게 올려버리는 거죠. 그럼 이걸 사면은 이 구간만큼은 내가 손해보는 구간처럼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내가 이 가격에 높은 호가에 사면은 그 다음 사람이 나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사줘야 내가 이제 이득을 보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게 없으면 나는 이제 무조건 손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때부터 매수 행위를 멈추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책입니다. 그렇게 해서 상승을 멈추게 되면 이걸로 시장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수자가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매수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시장에서 이제 그 계속 올라가니까 불안 심리, 공포 심리, 그 다음에 투기 심리에 의해서 계속 쫓아가면서 샀는데, 그러니까 이성을 찾을 겨를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매수 행위를 멈추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때부터 이제 서서히 이성을 찾아가는 거죠. 주변을 돌아보니까 가격이 지금 너무 비싸네. 그리고 야, 정부 규제도 이렇게 많은데 더불어 주변 경기 상황도 이제 서서히 안 좋게 변하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매수 행위를 딱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도자들은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심리가 강하고 매수자들은 이제 매수 행위를 멈추고 그러면 이제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게 뭐냐면 거래 절벽이 옵니다. 그러니까 2022년이 거래 절벽이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좀 거래 절벽 기간으로 그게 이상한 현상이 아닙니다. 이건 필연적인 현상이에요. 필연적인 현상인데 거기에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사실 여기에 이제 매수 여력이 좀 되는데 그래도 상승할 거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매수자 중에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매수 행위에 이제 동참을 하게 되는데 이런 행위마저 이제 금리 인상으로 멈추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더 큰 거래 절벽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쨌든 거래 절벽 상황이고, 뭐 제가 사실 KB 매수 우위 지수가 이제 100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100 아래로 내려갈 때 어떻게 보면 이제 매수자 우위의 시장, 그러니까 그렇죠. 사는 사람이 좀 아쉽고, 집주인이 아쉽고, 살려는 사람이 이제 뭐 호가를 좀 깎아볼 수 있는 뭐 그런 시장인데 이게 수치를 물론 이제 중개업자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뭐 그것대로 받아들이시지도 않아도 되지만 어쨌든 20 아래로 내려간 좀 극단적인 매수자 우위의 시장인데 이게 2010년, 13년 사이에 있었던 금융위기 이후에 좀 이제 부동산 침체기 이후로도 좀 처음 나타난 현상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미 시장 자체는 대중심리도 어떻게 보면 매수자 우위로 넘어간 상황에서 하락장을 이제 어느 정도 더 길어진다고 보셨는데 그에 대한 좀 대중심리의 흐름은 앞으로 좀 어떻게 전개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매도자들이 하락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직도 집을 가진 사람들은 하락장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티는 사람이 아직도 더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가 지표상으로는 뭔가 굉장히 크게 하락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착각인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00세대 아파트가 있으면 여기서 만약에 20% 떨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봐야 되냐면 1000세대 중에 한 세대만 20% 떨어졌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 가격이 20%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10세대가 같이 20% 떨어진 가격에 거래됐어요. 근데 이게 똑같이 지금 20%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좀 다르죠. 매도자들이
하락을 이제 어느 정도 인정하고 그 하락장에 이제 같이 동참을 하느냐 아니느냐 이런 차이에 의해서 하락장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느냐 아니냐가 차이가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흐름이냐면 매도자들은 대부분 아직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 중에 한두 건들이 급락 거래들,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상승론자들은 이런 거래들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다라고 예. 얘기하고 있어요. 뭐 증여라든지 아니면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특수 거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가격의 정상적인 중개인을 통한 매매 거래가 아닌 직거래 위주의 뭔가 사연이 들어가 있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에서 잡아내야 될 이제 조작 거래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들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건만 나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거래가 많아지면 똑같은 폭락장이 퍼센테이지는 똑같지만 상황이 다른 거죠. 이제 이런 상황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갈 겁니다. 2,000에서 3,000 세대 정도의 좀 더 대단지, 중대형 대단지가 있다고 봤을 때, 지금이야 뭐 이제 뭐 특수거래라든지, 아니면 일부 급매가 소화된 물량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이 나오는데, 정말 그 상승론자마저도 이 하락장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그 거래량의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거래량의 기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하락장이 되면 이제 매수자,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매수자 우위의 시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협상력이라고 하죠. 이렇게 매도자와 매수자가 협상력을 가지고 이게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우위를 점한 그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협상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협상력이 약한 사람이 쫓아가는 형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가 봐도 하락장이고, 하락을 사실 이제 그 뭔가 더 분위기를 이제 더 만들어주는 주변 여건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금리 인상도 그렇고 지금 뭐 경기 상황도 굉장히 안 좋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의 여건들이 하락장을 뒷받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도자들, 상승을 원했던 사람들이 시장이 이제 상승되길 바라면서 버티고 있다가 지금도 정책이 나왔는데 정책에 기대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정책이 나왔는데 반응이 없어요. 정책이 이제 규제 해제가 되면 상승으로 가야 되는데 상승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포기자, 이탈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탈자들이 서서히 생기고 이제 하락 거래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그러니까 저는 수치보다는 추세, 흐름을 중요시 하거든요. 급락 거래들이 하나, 두 개였다가 이게 이제 3개, 4개, 5개 뭐 이렇게 늘어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은 앞으로 더 지나면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추세, 흐름을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급락 거래들이 한두 개씩 나와 있는 그런 거래들로 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앞으로 이제 급락 거래들이 이제 여러 개 동반될 거라고 보는 게 이제 호가들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거든요. 매도자들의 심리가 이제 변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그걸 통해서 이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호가들이 안 내려가고 버티는 데는 그 아파트는 아직도 이 집을 가진 사람들의 부심, 이게 엄청난 거죠. 야, 여기는 안 떨어져. 절대 떨어질 수 없어. 우리는 버틸 거야. 근데 이분들이 이제 버티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매수자가 훨씬 더 우위에 있는 시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탈자들이 이게 일종의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나요? 버티다가 버티지 않는 사람이 유리한 그런 이탈자가 생기면 유리한. 그러니까 하락 거래가 생기는데 이제 버티면은 일찍 이탈한 사람은 조금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버티는 사람은 더 아래 가격에 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불안 심리가 생기면 이제 이탈자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락 거래들이 조금씩 많아지는 추세로 가게 됩니다. 하락 거래가 그러면 이제 많아지는 추세로 간다, 이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제 책에서 아파트 하락장도 3단계로 정리해 주셨잖아요. 1단계가 미래를 내다보는 소수가 이제 시장이 안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2단계가 대부분의 투자자가 시장이 안 좋아질 것이라고 파악하고, 마지막 단계가 모두가 앞으로 영원히 부동산이 하락할 것이라고 착각한다. 뭐 이제 3가지 단계인데, 현재는 어느 정도 단계에 있는가요? 첫 번째죠. 아직도 첫 번째. 이게 제가 하락 초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락 초반에는 하락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점점
이탈자가 생기면서 하락을 인정하는 이제 상승을 원하는 사람들이 하락을 인정하는 단계로 점점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하락 중반 단계가 되면 이제 하락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완전한 하락, 바닥권에 가면 상승을 얘기하는 사람 자체가 아예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단계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5년 정도 하락장을 잡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은 이제 1년 단계니까 네. 지금 부정하는 단계가 있는 거고 여기서 2년에서 3년 정도 지나야 이제 대부분이 하락을 인정하는 그런 단계로 가고 5년 정도 지나면 이제 상승을 얘기하면 바보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사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주식하고 비교하고도 생각하면 재밌는데요. 저희도 이제 삼성전자 이제 많이 얘기했으니까 삼성전자 주식이 사실 9만 원을 돌파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이제 10만 전자 간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예, 실제로도 뭐 당시로는 진짜 갈 것 같았고요. 그랬는데 어쨌든 9만 6천 원을 끝으로 이제 다시 6만 전자가 됐는데 이게 머리로는 대중심리를 이제 활용해서 좀 반대편에서 서야지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알아도 막상 그 시장에 참여하는 입장에서는 시장이 그렇게 가면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제 2021년 서울 아파트 강남 불패론 뭐 이런 거에 맞서가지고 실거주자도 팔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그런 이 생각의 원칙 그런 기준은 어떤 것인가요? 사실 이게 좀 납득시키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걸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꿰고 있어야 이제 이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가장 사실 좀 잘못된 이론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그럴듯하지만 그게 이제 역발상 이론이거든요. 역발상 이론 같은 경우는 지나보면 알 수 있어요. 지나면.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삼성전자 9만 원을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아무도 이게 하락할 거라고 보지 않았고 그 뭐라고 할까 10만 전자 간다 이렇게 막 얘기할 때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역발상 이론에 가면 이때 환희 할 때거든요. 그래서 환희에 팔고 공포에 사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때는 사실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게 환희지만 문제는 더 뒤에 환희가 있을 수도 있다.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항상 사실 지금도 이제 공포스럽잖아요. 부동산 시장이 지금 공포스러운데 그럼 여기서 사면 더 밑으로 빠지면 나는 손해 아니야. 이게 이제 두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역발상이라는 건 문제는 뭐냐면 정확하게 그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대변하는 거예요. 역발상이잖아요. 정확한 기준에 의한 게 아니고 내가 그냥 강제로 나는 반대로 생각하겠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정확한 시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시장을 연구할 때 이 변곡점을 정확하게 알 수 없을까에 초점을 맞추고 공부를 했고 연구를 했던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주식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지만 주식은 사실 제 입장에서는 뭐 다른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 분이 있겠지만 변곡점의 정확한 기준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부동산은 그 변곡점의 기준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는 제가 모릅니다. 다른 나라는 모르는데 우리나라에서만은 변곡점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게 전세겠죠? 바닥에서는 전세가 작용을 해요. 바닥에서는. 바닥에서 상승으로 돌리는 작용은 전세가 하고요. 상승 꼭대기에서는 뭐냐면 첫 번째는 정책의 누적 효과와 그로 인해서 이제 수요가 탈락이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수요의 탈락에 의한 이제 어느 정도 수치가 계량화되는 느낌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수요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 이것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매도자의 과한 욕심에 의한 호가 벌림이 굉장히 컸을 때, 이게 세 가지가 맞물리면 이제 변곡점이 온다라는 거를 정확하지는 않지만 근접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시장에서 어쨌든 정책의 누적 효과는 충분히 쌓였고, 그 다음에 매수자도 폭등에 의한 대량 거래에 의해서
매수자도 이제 많이 탈락을 했고 줄어들어서 이제 얼마 안 남은 것까지 알고 있었고 시장에서 이제 호가벌림 현상만 지켜보고 있다가 호가벌림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쫙 일어날 때 제가 이제 강하게 이제는 상승 끝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기준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매도자의 과한 욕심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매도자의 호가 벌리기, 실거래가랑 너무 터무니없이 갭이 벌어진 호가로만 떠 있는 말 그대로 네. 이제 그런 가격을 말씀해 주셨고, 정책 누적 효과는 이제 문재인 정부 동안 부동산의 과한 상승을 옮기기 위한 각종 규제책들, 다주택자를 이제 수요에서 이탈시키고, 어지간한 무주택자들은 사실 살 사람은 살만한 사람 다 샀다. 그렇죠. 라는 정도에 나올 정도로 수요의 이탈이 벌어진죠. 이게 상승장의 하락 반전을 이제 예고하는 그런 기준이 됐다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락장은 어차피 초반이니까 좀 시간이 남았지만요. 이제 바닥에서 그러면 올라가는 이제 메커니즘을 또 길게 보시는 분들은 또 네. 노리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네. 뭐 이제 갭 투자하면은 뭐 일단은 당연하게 뭐 막연하게 이제 뭐 매매가 전세가가 좁아질 때 이용해서 여러 채를 산 다음에 상승장으로 가면은 이제 그 배도한다 이렇게 머리로는 알고 계신데, 이게 막상 또 이 갭 투자를 또 하려는 건 실천하는 것도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또 거래량이 또 서울 거래량도 이제 거의 멸종된 상태로 사실 유지되고 있어가지고 뭐 이대로는 뭐 전세가도 요즘 사실 빠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상승 반전을 이제 전세가를 통해서 좀 이해를 하려면 뭐 어느 정도로 기준을 좀 잡아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장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전세가율입니다. 전세가율이라는 게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매가가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전세가가 5억이다. 그럼 전세가율은 50%입니다. 그런데 전세가가 8억이다. 그러면 10억인데 매매가가 10억인데 전세가가 8억이다. 그럼 얘는 전세가율이 80%예요.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전세가율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바닥점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파트와 그 아파트가 포함된 지역 시장에서 전세가율이 거의 역대 최고치에 근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역대 최고치는 어떻게 보면 아냐? 그냥 우리 프롭테크나 부동산 우리 통계 내는 거기에 보면은 전세가율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세가율 데이터를 과거로 돌아가서 보면 우리 아파트는 역대 최고치가 85%였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아파트, 내가 관심이 있는 아파트에 85%에 근접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을 멈추고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구나. 그러니까 전세가율만 보고 거래를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냥 그게 일종의 기준의 하나가 갖춰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전세가율이 높아져야 이제 바닥에서 턴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갖춰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전세가가 상승을 해야 돼요. 전세가가 상승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높은데 전세가가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전세가가 제자리에 있는데 매매가가 계속 떨어지면 전세가율은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이 결국 필요한 거네요. 하락장이 상승장으로 반등하려면 전세가율도 역대 최대로 올라가는 거에 더해서 전세가 그 자체도 좀 절대 금액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가 이제 가장 핵심이고요. 이거가 됐을 때 그냥 자동적으로 이미 되어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미. 그거는 갖춰지냐 안 갖춰지냐를 고민할 필요가 없이 이때는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미분양의 이제 수치와 추세가 이제 최고점을 찍고 줄어드는 추세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미분양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해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는 정부의 정책이 규제가 다 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양도세 중과 취득세 중과 대출 안 해주고 이런 것들이 그때 가면 다 풀어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있던 세금마저 없애져 있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양도세 면제, 심지어는 취득세 면제 이런 게 나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되냐 안 되냐 이게 아니고 시장이 침체되기 때문에 정부는 계속 개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침체되면 자연스럽게 정부는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다 갖춰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일종의 선물 세트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것보다 규제가 없는 상황이 훨씬 더 나한테 유리하잖아요. 예. 내가 수익을 얻었을 때 세금 안 내고 내가 수익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미분양이라는 아주 시장을 침체시키는 절대 요인이 미분양도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전세가가 올라가고 전세가율이 높으니까 내가 만약에 내 집을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네. 투자를 하게 돼도 내가 돈을 적게 들여서 살 수 있는 아주 갭 투자가 좋은 환경에 갖춰져 있다라는 거죠. 미분양과 수치와 건수, 그리고 부동산 정책 방향, 요거까지 말씀 주셨는데, 일단 미분양 먼저 한번 다뤄보면, 사실 미분양이 최근 또 전국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국토부가 좀 예의주시하는 선인 6만 2천 가구를 넘어서 네. 이제 7만 가구 육박하고 있는 단계인데, 네. 특히 이제 지방 위주로 미분양 물량이 많고요. 네. 서울 수도권은 15% 정도, 전체 미분양 네. 물량의 그 정도 되는데, 이게 뭐 앞으로 어떻게 좀 전개될 거라고 보시나요? 미분양은 무조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무조건 늘어나는 게 그걸 어떻게 하느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뭐냐면 앞으로 분양하는 현장은 여러분이 느끼기에 무조건 비싸다는 느낌이 나는 가격대가 형성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반문이 나올 수도 있죠. 건설사가 가격을 낮출 수도 있지 않냐. 예. 절대 낮추지 않습니다. 그거를 저는 예언처럼 할 수 있어요. 분양가를 낮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계속 높은 단계로 분양이 진행이 돼요.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 청약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주변 아파트하고 비교했을 때 비싸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별로 없게 느껴지잖아요. 그럼 이걸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들이 미분양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둔촌주공만 봐도 2년 전, 3년 전에 둔촌주공을 대할 때와 지금을 둔촌주공을 대할 때는 완전 느낌이 다르거든요. 2, 3년 전엔 거의 강남 입성의 마지막 찬스, 이런 표현도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은 지금 그 둔촌주공이 분양가가 원래 예정돼 있던 가격보다 거의 1,000만 원 정도 올랐어요. 올랐으니까 이제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절대 그런 게 아닌 게 2021년 9월 달에 만약에 지금 이 가격에 분양을 했으면 분명히 수백 대 1의 경쟁률이 나왔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옆에 그 주변 아파트하고 비교를 하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둔촌주공을 많이 헬리오시티랑 비교를 하거든요. 근데 헬리오시티의 가격을 보면 2021년 9월 달에 헬리오시티의 84제곱미터, 84제곱미터의 가격이 23억 7천인가 돼요. 23억 7천인가 되면 얘 둔촌주공의 지금 가격, 비싸다라고 생각하는 지금 가격에 84제곱미터에 뭐 옵션 들어가고 이자 후불제 다 넣어가지고 이자까지 다 집어넣으면 14억 정도 됩니다. 그럼 비교해 보세요. 둔촌주공의 84가 14억인데 헬리오시티가 23억 7천이에요. 그럼 누가 봐도 싸죠. 10억 차이 나는데. 그렇죠. 그러면 행정구역을 감안하더라도 10억 차이는 과한 거죠. 그러면 싼 거예요. 그러면은 청약자들이 청약을 안 넣었을까요? 무조건 넣겠죠. 그러면 수백 대 1의 경쟁률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왜 지금은 경쟁률이 3.3대 1밖에 안 나왔냐? 바로 옆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헬리오시티 가격이 그때 둔촌주공 처음 분양할 때 헬리오시티가 그때 17억이 거래됐고 매물이 16억대 매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6억과 둔촌주공 14억을 비교하면 싸지 않잖아요. 2억 차이가 나지만 행정구역, 송파구와 강동구를 비교하자면 2억 차이는 뭐 거의 이제 많이 봐도 쌤쌤 정도인 거죠.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면 하락률로 따지면 헬리오가 떨어진 만큼 어떻게 보면 둔촌주공 분양가도 14억에서 비슷한 하락률로 조정이 돼야지만 그렇죠. 뭔가 좀 납득할 만한 분양가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비싸다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심지어 이제 계약 지금 막 이제 계약하고 있는 계약이 이제 끝났죠. 지금 이제 줍줍 단계로 가고 있는데 심지어 이제 헬리오시티가 15억 거래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더 비싼 느낌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청약 당첨된 사람들마저 지금 정당 계약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분양가가 단순히 싸다 비싸다의 개념이 아니고 상대적인 개념인 겁니다. 상대적인. 그러니까 분양가가 2년 전으로 비교하자면 굉장히 싼 가격일 수 있어요.
2년 전에 근데 지금 주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얘가 상대적으로 이제 비싸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청약 대기자들이 예. 이런 아파트는 이제 청약을 안 넣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이라고 예언을 할 수 있는 게 그런 상황에 예외적인 게 없는 거죠. 예외적인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양하는 물건들은 이제 미분양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서울 수도권도 예외 없이 네. 미분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태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 사실 오늘 올라온 뉴스인데 대구 쪽에서는 워낙 그 미분양이 심각하다 보니까 신규 건축 허가 자체를 좀 이제 중단한다 이런 발표가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신규 건축 허가가 안 되면 당연히 시행사 단계에서 이제 분양 개발 이거 개발 사업을 하는 게 멈출 거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예정 분양 물량도 당연히 축소가 되면서 네. 전체적인 공급 물량 조정이 이루어질 텐데 이런 대구발 이런 이제 아예 신규 건축 허가 자체를 막는 행위가 네. 앞으로 하락장 한 5년 동안 전국적으로 좀 확대되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는 이제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미분양 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그런 대책을 내놓은 거고 다른 도시는 아직 그런 대책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런 대책을 전국적으로 다 내놓잖아요. 네. 그러면 문제는 건설사가 분양을 해야 벌어먹고 사는데 그걸 다 막아버려요. 그러면은 건설사의 수익을 다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 정부가 미분양을 막기 위해서 이걸 하는데 그거의 주된 이유는 건설사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거든요. 네. 근데 이걸 통해서 정부가 건설사를 망하게 만드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일감을 없애버리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전면적으로 쓰기 어려운 정책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구를 막은 거는 네. 대구 외에 다른 지역을 해라. 그러니까 먹고 살 거리는 있다 이 얘기죠. 근데 이걸 전면적으로 다 확대를 해버리면 어디 팔 데가 있어야죠. 결국 그러면 일감은 일감대로 유지하면서 건설사 또 엄청난 또 예정 분양 물량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면 네. 결국 있는 집 부수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쪽으로 더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돼도 문제가 생기는 게 더 늘어나잖아요. 예. 그리고 안 늘어나면 예. 조합원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띄워놓고 생각하면 사실은 뭐 어떻게 뭐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처럼 보지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재건축 재개발 물량은 하락장에서는 거의 진행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분양가를 높게 잡아야만 조합원한테 유리하거든요. 근데 분양가를 높게 잡으면 미분양 확률이 생겨요. 그래서 건설사들이 이걸 좀 이제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그러면 분양가를 낮추게 되면 조합원의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 중에 몇 사람만 몇 %만 동의를 안 해버리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하락장에서 악순환이 되면서 사업이 진행이 멈추게 됩니다. 다. 그러니까 정부가 제발 재건축 재개발 진행해 라고 아무리 강제해도 그 결정권은 조합원한테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조합원 스스로 나한테 이득이 와야 적극적으로 사업 진행을 하는데 지금 누가 봐도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요. 네. 그럼 동의 안 하죠. 그러면 멈추게 되는 겁니다. 사실 서울 지역만 하더라도 뭐 한남 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칭마 재건축이라든지 네. 뭐 사실 목동도 이번에 뭐 일괄적으로 좀 더 뭐 안전진단 통과하면서 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진 상황인데 네. 어쨌든 그 당장 개발은 하락적 동안 진척이 안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일반 분양 물량의 분양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팔리느냐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로 보면 미분양이 늘어나고 분양가 좀만 높이면 안 팔려요. 그럼 조합원들이 불안해지죠. 그러면 이제 동의 안 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업이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잘못해서 조합원들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그래 우리 감상하자 해가지고 분양가 높이고 그리고 미분양 나면 좀 버티면서 팔면 되지 라고 하면 진짜 위험한 겁니다. 부산 쪽에서는 또 최근에 좀 1대1 좀 재건축을 진행했는데 네. 분담금이 너무 조합원마다 높게 나와서 한 7억인가요? 그 정도로 네, 높게 나와서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사실 논란이 있다고 하는데 네. 지방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뭐 구시가지의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이 마찬가지로 그럼 다 올 수도 없을 그게 뭐냐면 그게 상승장이면 그렇게 나와도 이분들이 다 받아들입니다. 상승장이니까. 그러면은 새 아파트로 된 게 더 올라가서
내가 분담금을 이만큼 내도 그 올라간 그 가격으로 상쇄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하락장이 되니까 집값이 새 아파트로 됐는데 이게 하락할 것처럼 되고 내가 분담금은 또 많이 내고 예. 이게 완전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통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들이 하락장에서는 다 거의 멈추게 돼요. 진행이 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럼 일기 신도시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다 네. 어려울 수 있군요. 그 마지막 요소 중에 하나가 또 정책, 또 변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일산 부동산 대책을 내면서 네. 생각보다 강하게 기존 규제를 좀 완화했다. 네. 이렇게 많이 평가를 하셨는데 그 뒤로 실제로 좀 이제 일부 이제 서울 외곽 같은 경우도 좀 일부 시세가 좀 소폭 반등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일산 대책의 효과 이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조금 생각보다는 시장 반응이 약하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금리 인상 기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좀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새를 이렇게 날라고 풀어줬어요. 네. 풀어줬는데 새 장 울타리를 가둬놓은 채로 풀어줬어요. 그러면 그 새가 그 울타리 안에서만 날아다니지 뭐 이렇게 활개를 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걷어내야 새를 날게 했을 때 창공을 훨훨 날아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맞는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강하게 옥죄고 있는 요인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금리 인상이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없는 상태에서 아마 이런 정책이 나왔으면 조금 더 반응이 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금리 인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진행되고 있잖아요. 금리 인상이 멈춘 게 아니잖아요. 뭐 앞으로도 더 조금이나마 오를 가능성이 많다라는 진단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고금리인 상황에서 이런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그 효력, 역할이 약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번 일산 대책이 이제 규제를 많이 풀긴 했지만 뭐 DSR이라든지 뭐 일부 또 규제로 남겨두는 부분도 있는데 하락장의 끝물에 달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과거 박근혜 정부 때처럼 빚내서 집 사라 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적극적인 완화책을 풀기도 하는데 뭐 그렇게 전환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금 당장은 좀 약하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뭐냐면 하락 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아직도 지금 이 집값이 좀 비싸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보고 있어서 집값은 좀 안정되는 흐름으로. 그래서 좀 중산층이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안정적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구간, 뭐 그 정도까지는 봐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박근혜 정부 때는 시장을 상승으로 돌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는 전세난이 있었거든요. 전세난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때는 매매 시장은 침체였어요. 침체이기 때문에 전세난을 막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 뭐냐면 수요자가 임차인이 집을 사면 임차 수요는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수요를 줄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요를 줄여야 공급은 사실 원활하게 집은 공급을 하고 싶어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대표적인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이 과열될 때 가장 선제적으로 써야 될 게 뭐냐면 수요를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는 어쩔 수 없이 빚내서 집 사라.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더라도 전세난을 막는 게 더 중요하다. 근데 지금 매매 시장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것 정도는 충분히 용인할 만하다. 이런 기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세도 떨어지고 있고 매매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정부가 굳이 상승으로 돌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만들면 욕을 아마 바가지로 먹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하락 속도를 조절하는 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거는 좀 불안하다. 안 좋다. 그래서 하락은 하되 약간 더디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정책을 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편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의 정책의 누적 효과 자체는 어떻게 보면 윤 정부 들어서도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이제 강했던 규제를 일부 이제 완화해 나가는 거에 가깝지, 뭐 적극적으로 시장을 위로 끌어올리는 이제 상승 에너지 쪽은 아닌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한다라면 저는 어떻게 했냐? 정권 출범 당시에 다 풀었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하나씩 쪼개서 보고 반응 보고 그 다음 2차 정책 내고
그 다음에 또 보고 반응 없으니까 3차 정책 내고, 예, 그러고도 반응 없으니까 1.3 대책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다 쪼개서 내고 있단 말이죠. 물론 이 텀이 짧긴 짧아요. 근데 그만큼 시장이 하락 속도가 빠르고 규제 완화책을 냈는데 아예 반응을 안 하니까 정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규제 완화책을 만약에 1차를 냈는데 좀 바닥 다지는 움직임도 보이고 막 이랬으면 2차 책 안 냈을 거예요. 근데 아예 움직임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시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규제를 너무 빨리 풀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상승을 바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일종의 약간의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본다라면 시장을 지금 규제 완화를 다 쪼개서 내고 있거든요. 만약에 상승으로 한다면 굳이 쪼갤 필요가 있나요? 한꺼번에 내면 그렇죠. 되지. 그리고 지금도 남겨놓은 규제가 있잖아요. 지금 취득세 중과도 다 안 풀었어요. 취득세 중과를 어느 정도 완화시킨 거지 일반 세금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중과가 약간 남아있어요. 그리고 양도세 중과도 완전히 푼 게 아니죠. 그냥 그 유예하죠.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을 뒤로 약간 늘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없앤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금 서울의 핵심 지역은 또 규제 지역으로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DSR도 안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규제식을 남겨놓고 있어요. 상승을 원한다라면 이거 다 풀었겠죠. 규제도 어쨌든 경착륙만 막자. 그렇죠. 정확한 정부의 의도는 뭐 알 수는 없지만 하는 행동을 보고 그동안에 말했던 그런 거를 보고 종합을 해보면 추정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지금 정부는 입장은 집값은 어느 정도 하락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제 좀 빠르고 위험하다. 그래서 그 정도만 좀 조절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겠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정부의 의도대로 시장이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조절이 되면 좋을 텐데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시장은 정책을 이기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거죠. 그럼 뭐 시장 그냥 시세 동향만 한번 좀 보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KB 월간 주택 통계만 보자면 어쨌든 전국 주택의 매매가 전세가 모두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요. 월간 단위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이제 6억 1천만 원 정도. 그리고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는 3억 원 정도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1차 요인이 전세가가 중요하니까요. 전세가 바닥 잡는 게 정말 어려웠지만 이제 어느 정도까지 좀 빠져야지 이제 전세가가 좀 하락을 좀 그래도 멈추거나 횡보중 구간이라고 할 수 있을지. 사실 가격대는 추정하기가 어렵고요. 이 전세의 특성을 좀 이해하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세는 2년 단기 만기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2년씩. 지금 뭐 임대차 3법 때문에 뭐 4년 아니야. 하지만은 그래도 2년 단위씩 끊어서 이제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2년 단위씩 시장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 3법 초기에 2년 제도의 도입 기간의 2년에는 폭등을 했고 그 다음에 2년은 이제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으로 지금 다시 일종의 폭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올해가 그 2년 차에 해당하는 단계거든요. 2020년에 됐죠. 20년 8월 달에. 그래서 20년 8월 그 다음에 21년 8월 그때 계약했던 최고가로 계약했던 게 지금 이번에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비싼 가격에 임대를 들어갔던 임차인들은 이 가격을 감당 못해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져나오려고 하고 그러면 그 임대인은 그 가격대를 절대 못 맞추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올해까지 그리고 내년 뭐 좀 심하면 내년 8월까지는 하락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심하면 24년 8월까지 그렇죠. 전세가 계속 하락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이제 딱 만기를 기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서서히 변하기 때문에 아마 올해까지 진행이 되고 내년 정도에는 하락 추세가 좀 어느 정도 약간 진정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 2년은 이제 안정적인 제자리를 지금 거의 찾아왔잖아요. 지금 임대차 3법 적용되기 이전 수준으로 거의 다 돌아갔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뭐 정상가라고 저는 이렇게 칭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이제 제자리로 돌아간 게 어느 정도 정상가에 이제 근접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해 2025년부터는
전세가가 어느 정도 안정 흐름에 2년 정도 흐름에 이제 있을 가능성. 거기다가 이제 주변 그 지역마다 입주 물량이 이때는 이제 입주 물량이 중요합니다. 입주 물량이 많으면 그런 지역은 이제 전세가가 좀 하락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간간히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2년 차, 그때부터는 이제 서서히 올라가는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길게 보면 2025, 26까지는 좀 전세가가 뭐 L자형으로 좀 이제 내려가면서 횡보 이렇게 좀 보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최근에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장은 부분적으로 계속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역전세나 역월세도 많단 말이에요. 네.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뭐 돌려줘야 된다거나 아니면 거꾸로 이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못 돌려주니까 전세금 못 돌려주는 부분에 해당하는 걸 월세로 줄 때 월세로 돌려준다. 네. 뭐 이런 식의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뭐 목돈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버텨야겠지만 그냥 쭉 버티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이 있나요? 다른 방법이 별로 없죠. 없는 게 이제 대안이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정부가 지금 뭐 일종의 이제 특례 보증 대출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지금 만기 연장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지금 집을 가진 사람들이 패닉 상태로 빠지는 거를 좀 막게 뭐 어떻게 보면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지금같이 그 역전세에 나서 임대인이 지금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런 돈이 없다. 그러면 이럴 때 이제 이 대출을 활용하면 좋은 거죠. 그래서 역월세를 주는 것보다는 이제 금리가 얘가 조금 더 이제 저렴할 수 있으니까 비교해서 협상해보고 조금 낮은 가격에 역월세 주겠다. 이렇게 협상해보고 그걸 임차인이 받으면 이제 그 땡큐고, 아니면 이제 그 특례 보증 그거 받아서 보증금 내주고 이제 이자를 내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사실 반전세, 월세화 현상이 많이 또 진행되면서 전세는 소멸되고 나중에 뭐 임대차 시장이 월세 위주로 재편되는 거 아니냐, 월세가 또 매매가 지지 역할을 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없어지는 상황은 저는 절대적으로 없을 것이다. 이거는 정부가 없애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 전세 제도는요, 임차인에게 너무 유리한 제도예요. 그러면 이거를 없애려고 정부가 노력하면 일종의 임차인을 핍박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주택시장에서는 임차인이 약자로 규정되고 있어요. 약자를 핍박하는 정부, 이런 상황이 용인이 될까요? 아무리 이번 정부가 부자를 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냥 약자는 내버려 두고 부자를 도와주면 그나마 용인이 될지 모르지만 약자를 핍박하면서 부자를 도와주는 거는 이거 말도 안 되는 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는 없앨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없어지면 모를까인데 문제는 이게 없어지려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없어지느냐를 논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냐 아니냐 뭐 이런 논의를 하는 거죠. 그게 아무 의미 없는 게 우리나라에는 전세 제도가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제도거든요. 그러려면 있는 제도가 없어져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려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되냐면 이 전세 제도를 제공하는 측과 활용하는 측이 둘 다 필요가 없어야 돼요. 어느 한쪽만 필요하다. 그러면 존재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없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임차인한테는 좋잖아요. 하락장에서는 임대인한테는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문제는 임대인이 이거를 없애려면, 만약에 전세를 내가 없애고 월세로 전환하려면 문제는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대출이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소득이 없는 사람이 집주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대출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 사람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집을 살 때 자기 자금을 줄이기 위한 용도로 쓰는 게 갭 투자거든요. 근데 소득 여건이 없으면 우리나라 지금 절대 대출이 안 나오거든요. 그럼 뭘로 보증금을 내줍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과정을 지금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없어지려면 이 없어지는 과정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불가능한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상상하기 힘들겠지만 모든 집주인이 뭐 자기 자본이 충분해서 네.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고 네. 앞으로 집값이 뭐 이렇게 크게 안 올 거라는 이제 기대가 있으면은 월세나 받자 이렇게 하겠지만 네. 뭐 그게 아닌 이상 집주인도 지금 사실 월세가 지금 전세가 필요하다 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든 필요한 사람이 지금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상황에 따라서 지금은 금리가 급등을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월세가 좋은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근데 금리 급등 현상이 일반화인 건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금리 인상도 멈출 것이고, 언젠가는 또 금리가 인하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월세가 좋아하는 임차인이 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때는 전세가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지금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전세는 없어질 가능성이 없다라는 전제를 깔고 진단을 해야지, 전세가 없어진다라는 걸 깔고 분석을 하면 이거는 세상에 없는 거를 강제로 이걸 법률용어로 하면 실익이라고 하나요? 네. 실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청약가 사실 뭐 하락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전마진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청약이라든지 뭐 경매라든지 보통 네. 하락장 때 유행하는 그런 이제 그 부동산 투자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에 대해서도 평소에 이렇게 뭐 썩 추천하지 않으시는데 그 네. 이유가 있나요? 일단 청약은 하락장에서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안전마진이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하락장에서는 분양이 안전마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비싼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청약을 받는 게 일반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청약 받으라고 아마 여기서 막 소리쳐 외쳐도 스스로 별로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에 보면 청약 통장 해지하는 사람들 뭐 얼마 늘었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알아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네. 불합리한 거는 빨리빨리 제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청약은 굳이 뭐 지금 상황에서는 추천할 그런 투자 방법은 아니고, 그 다음에 경매는 사실 경매는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입니다. 경매 자체만 보면 그래요. 근데 효율성 면에서 이제 저는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 경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투자 방법이거든요. 그래, 어려운 투자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실수를 하면 오히려 훨씬 더 손해가 막심한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 실수라는 게 뭐냐? 숨어져 있는 권리 분석. 그러니까 권리 분석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근데 권리 분석을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느냐? 안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경매 공부가 쉽지 않아요. 경매 공부가 최소한 2년 동안 죽으라고 해야 겨우 이제 경매에 발을 디딜 수 있는 정도예요. 근데 이미 시장에는 경매 고수들이 넘쳐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초보자가 야, 나는 이제 경매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공부해가지고 들어가면 초보자가 만약에 운전을 한다면 칼 에이서하고 지금 경주하는 꼴이거든요. 누가 효율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경우엔 들러리 서는 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냥 일반인들만 만약에 있다라고 또 전제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경매는 무조건 한 사람만 이득을 봐요. 경매에 낙찰되는 사람만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에 참가하는 사람이 10명 있어요. 그럼 확률이 10분의 1이죠. 인기가 좋아졌어요. 경매가 막 인기가 좋아졌어요. 100명이 참가를 해요. 그러면 100분의 1이죠. 더 인기가 좋아졌어요. 1000명이 참가를 합니다. 1000분의 1이죠. 그럼 이게 나머지 1000분의 1일 때 한 명은 굉장히 좋지만 나머지 999명은 시간 낭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고려해야 되는데 안 해요. 나는 할 수 있어라는 생각만. 저는 이게 참 답답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누구나 했을 때 이게 내가 참가할 수 있으면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 아니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효율성 면에서 경매가 원래 경매라는 투자 방법은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 다음에 인기가 좋을수록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 다음에
실제로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 받아가지고 내가 이익을 본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물론 자랑을 하니까 그 사람들은 다 초고수예요. 예. 일반인들이 대부분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보잖아요. 그러면 경매해가지고 물려있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물려서.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애매하게 해가지고 했는데 임차인이 뭐 안 나간다든지 임차인 나가는데 이사비 엄청 달라고 해서 뭐 그 돈 주고 내보냈더니 합쳐보니까 그냥 사는 값보다 더 많이 나오더라. 아니면 들어갔더니 임차인이 다 부셔놓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아예 그러니까 접해보지 않으니까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일반인들은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과정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다들 사실 보통 부동산 시장을 뭐 얘기하거나 좀 다룰 때 뭐 금리라든지 인구라든지 뭐 경기나 개발 호재 뭐 이런 다양한 또 변수를 따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걸 평소에 이제 다 2차 요인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뭐 일단 한국만 놓고 보자면 뭐 일단 인구는 뭐 일본보다도 빠르게 줄 것 같고 금리는 뭐 올해 고점을 찍고 뭐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한동안 뭐 높은 금리 부담을 느낄 수 있고 뭐 이런 등등의 조건이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이런 요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여러분이 시장 상황, 우리나라 시장,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일본이나 미국이나 뭐 다른 선진국 뭐 이런 거하고 똑같냐?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수한 제도가 있는데 저는 그 제도들이 1차 요인으로 꼽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절대적이에요. 그게 뭐냐? 제가 4가지를 꼽는 게 이 4가지가 다 다른 나라 부동산 상황하고 다 달라요. 첫 번째가 대중심리인데 부동산 시장을 대하는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다른 나라와 달라요. 다른 나라는 이렇게 강남 집값에 모두가 민감하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지금 보면 어떤 아파트들은요, 막 아파트들끼리 싸워요. 내가 대장이다. 서로 지역 대장. 그래가지고 헐뜯습니다. 이런 행위는 다른 나라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다 집값 떨어질까봐 집값 올리기 위한.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집을 대하는 태도가 거주 개념보다는 제가 거주 개념 1도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가격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의 부동산 대하는 인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거예요. 대중심리가 첫 번째고, 두 번째 전세.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물론 뭐 볼리비아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뿌리 깊게 완벽한 시장에 자리 잡은 제도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이런 제도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전세라는 제도에 영향을 받아야 되고 또 분양도요. 선분양 제도. 다른 나라에서는 없는 제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선분양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우리가 집값 좀 침체됐을 때 뭐가 난리가 났었냐. 지식산업센터,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것들이 난리가 났었죠. 근데 정확히 가보면 뭐가 난리가 났냐. 분양권만 난리가 났어요. 그게 뭐냐. 아주 레버리지가 큰 아주 가벼운 상품이에요. 그래서 집을 사고 싶지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을 사려면 우리가 어떻게든 뭘 해도 대출을 받든 뭘 하든 10억을 마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양권은 10% 계약금 1억만 있습니다. 1억만. 그거 가지고 사서 가지고 있다가 거래해가지고 이제 전매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매가 풀린다라면 1억 10%만 가지고 사서 이걸 가지고 사고 팔고 해서 피가 막 1억 2억 붙었어요. 그럼 수익률이 100%, 200%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미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요. 그 다음에 시장 형태가 이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대중심리가 너무 부동산에 직접적으로 간접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전세제도 뭐 엄청난 영향주죠. 선분양제도 엄청난 영향주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어쩔 수 없이 개입을 과하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처럼 정부가 부동산에 개입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무슨 정책을 상승장에서 30회에 가까운 규제책을 막 쏟아냈습니까? 다른 나라는 없어요. 이게 바로 다른 나라의 부동산과 다른 점이에요. 그만큼 과열이 심하고 침체도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부동산 특성이. 이런 특성을 전제로 두고 이 요인들을 분석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금리가 2차 요인이라고 하는 게 방향이 다르면 절대 영향을 못 줍니다. 왜냐하면 그 움직임 폭이 방향이 다를 때 훨씬 크거든요. 시장이. 올라갈 때는 금리, 지금처럼 고금리여도 집을 살 수 있어요. 막 삽니다. 왜? 집값 올라가는 게 훨씬 크니까요. 이거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습니다. 이 고통 아주 웃으면서 감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상승장 때는 사람들이 뭘 했냐? P2P 대출까지 맡았어요. P2P 대출의 최저금리가 13%예요. 13%요. 사채입니다, 사채. 네. 사채를 받아서 집을 사요. 이 대출, 지금 5%, 6%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는 뭐 잽도 안 되죠. 상승장에서는 이런 금리 영향이 작아요. 근데 지금은 커요. 큰 게 왜 그러냐? 방향이 같으니까. 하락장인데 지금 손해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금리 인상이 되니까 부담도 더 크죠. 그러니까 하락장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요인의 특징을 제가 이렇게 규정합니다. 뭐냐? 2차 요인은 시장과 방향이 같으면, 방향이 같아요. 호재는 상승 요인이죠. 상승장이면 방향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엄청난 시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더원, 뭐 이런 데들. GTX. 그런 게 이제 시너지. 근데 지금 인더원 가격 뚝뚝 떨어지잖아요. 호재 있는데. 그게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시장은 하락장이고 호재는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작용 안 하잖아요. 방향이 다르면 힘을 거의 못 낸다. 그게 바로 2차 요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시장을 분석하는 모든 요인들이 다 2차 요인이에요. 그게 일반 시장이라면 오히려 여러분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일반 시장, 부동산 시장 움직임이 작아요. 작은데 금리가 크게 움직여. 그럼 당연히 금리가 큰 쪽으로 사람들이 움직이겠죠.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시장의 움직임이 훨씬 크다는 얘기예요. 상한가, 하한가를 반복하고 있는데 금리가 무슨 소용입니까? 정말 현실적인 그 시장을 파악하는 사이클 진짜 제대로 보는 요소들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좀 더 현실적으로 그냥 많은 이런 질문을 받으실 것 같아서 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매수 적기가 사이클상 왔다고 쳤을 때요. 2040년이 됐다고 쳤을 때 뭐 소장님이라면 뭐 아파트 뭐 그 중에서도 중소형이냐 대형이냐 아니면 뭐 빌라 오피스텔 뭐 여러 개 되면은 뭐 어떤 걸 선택하실지. 저는 당연히 아파트를 사고요. 아파트를 사고 다음 사이클에는 대형을 삽니다. 대형을 사고 그다음에 어떤 지역을 사느냐 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내 돈에 맞는 내 돈에 맞는 그 당시에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선정을 해서 내가 괜찮은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를 사겠죠. 괜찮은 지역이야 뭐 저희 개인마다 다른 거니까요. 유독 또 대형 매출 좀 맞추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거는 이제 누적의 효과를 좀 이해하시면 좋은데 상승장 때 수요가 폭증하거든요. 그러면 그 수요에 맞게 공급이 형성이 됩니다. 자, 수요도 폭증을 하는데 인기 있는 올라가는 거에 집중이 돼요. 수요가. 그래서 지난 사이클을 보면 지난 상승장을 보면 소형이 인기가 좋았죠. 그동안 분양했던 신규 아파트와 신규 주택들을 다 분석을 해보면 거의 7대 2.5대 0.5. 그러니까 소형, 중형, 대형이죠. 소중대. 그래서 소형에 집중됩니다. 그리고 자, 상승장이잖아요. 소형이 인기가 좋잖아요. 평당가를 따져보면 소형이 월등하게 비쌉니다. 지금. 평당가로 따져보면. 평당가. 그래서 지금은 뭐 어떤 상황이냐. 소형은 여러분들이 못 느끼지만 초과 공급 상태입니다. 왜? 폭증한 수요에 맞춰서 그쪽으로 집중돼서 공급이 됐어요. 그 폭증한 수요가 이제 하락장에서 제자리로 찾아가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늘어났던 폭증된 수요에 맞춰서 공급됐던 이 양이
이제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소형 미분양이 앞으로 늘어날 겁니다.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데이터를 찾아보세요. 미분양 수치를 보잖아요. 미분양 나온 거를 평형대별로 나눠보세요. 네. 그러면 거의 70%가 소형에 집중돼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중형이고요. 네. 대형이 가장 적습니다. 대형은 이제 그동안에 안 지었어요. 거의 안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쌉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락장이 시작될 때 서서히 대형 쪽에 인기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인기 있는 지역 위주로 네. 대형들은 신고가도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예. 그리고 잘 안 떨어집니다. 자, 종합을 해보면 뭐냐면 하락장 때 미분양이 소형이 월등히 많이 생기고 대형은 미분양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떨어질 때 가격 떨어지는 폭을 보면 많이 올라간 게 많이 떨어지거든요. 소형이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많이 떨어져요. 많이 떨어지고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길게 떨어지겠죠. 그 대형은 덜 올랐어요. 덜 오르다 보니까 덜 떨어지고 짧게 떨어집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예. 하락장이 이제 지나고 상승장 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대형은 이제 떨어지지 않아요. 이제 심지어 조금씩 올라가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그리고 미분양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당시 분양하는 대형 평형은 이제 프리미엄이 붙기도 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소형은 미분양이 많습니다. 네. 많아요. 그리고 소형은 아직도 떨어지고 있어요. 어떤 걸 살까요? 올라갈 걸. 네. 그렇죠. 그래서 1인 가구여도, 자, 여기서 많이 착각하는 분들이 내가 1인 가구니까 소형을 살 거라고 생각하시죠. 예, 뭐 1인 가구가 60평, 50평 그게 사 가장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은 뭘 사냐? 올라갈 거를 사요. 자, 여러분들이 한 명이어도 40평대를 살 수 있어요. 지금은 사실 와닿지는 않네요. 네, 와닿지는 않을 예, 거예요. 와닿지 그게 않고.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뭔가를 얘기하면 거기에 항상 반박 댓글을 달거든요. 예. 그게 여러분들은 그 당시에는 제가 하는 말을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지나보면 이제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지나서 네. 맞춰보시면은 아마 재밌을 겁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대형이 올라가면 여러분들 1인 가구, 2인 가구들도 분명히 40평대를 살 거예요. 심지어는 50평대, 60평대를 사고 한 명인데 뭐 돈이 있는 사람 100평을 사서 자랑을 할 겁니다. 인스타에 쫙 올려서 야, 여기 갔더니 여기서 공놀이를 해도 여기서 공을 찼더니 저기 가서 주워와야 된다라는 이런 인스타를 찍으면서 이제 자랑을 할 거예요. 나는 100평에 산다. 네. 100평이면 공차는 방이 아예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풋살장이. 예. 한동안 또 이제 대외 활동을 좀, 네, 예, 겨울잠을 대외 활동을 잘. 좀 이제, 잘 하신다고 하시니, 네.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그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사실 처음 인사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그동안 감사했다는 얘기가 좀 안 어울릴 수도 있는데 이제 굉장히 많은 채널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논란거리도 제공을 했었고 뭐 그리고 또 많은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변곡점을 맞추면서 유명해지기도 했는데 저는 이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사실 하락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상품, 주식도 마찬가지고 하락장이 되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아예 놔버려요. 저는 그게 가장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이클이거든요. 사이클이기 때문에 하락장만 주구장창 있는 상품은 절대 없습니다. 반드시 상승장이 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놔버리면 근데 지금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알고 있어. 이 소장이 지금 야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때 맞추면 되지. 근데 여러분들이 정확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때에 여러분 이 저를 보는 사람은 사실 우리나라 1%도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99%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에 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승장 때 계속 하락할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집을 안 사는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락장에서 뭘 해야 되느냐? 반드시 부동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입지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입지 공부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이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장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자산을 불려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만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신간 출간하시게 되면 꼭 자리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까지 이 영상 복귀하시면서 계속 부동산 시장 남아서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자이언트TV 양성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